김영삼 대통령,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중국의 황제와 완전히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사주뿐만 아니라 부모가 제공해준 환경, 유전자까지 완전 똑같을 텐데 쌍둥이들은 비슷한 삶을 살아갈까요? 사주를 믿지 않는 저와 세계 최고의 사주 전문가 제미나이가 사주는 과연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3시간 넘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토론 마지막엔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너의 지식, 경험, 주변의 모든 신호가 A라는 길을 가리킨다. 그런데 너의 사주는 B라는 길을 가리킨다.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래? 제미나이는 어떤 답을 했을까요? 제미나이와의 토론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내가 사주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사주를 맹신하는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과 생년월일시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있다던데 그 사람은 그냥 업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 친구가 말하길 사주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주뿐만 아니라 부모, 조상의 사주까지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야, 설사 사주가 과학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누가 부모와 조상 사주까지 들고 가서 사주를 보냐?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굳게 믿고 있는 걸 반박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사주 전문가 제미나이를 두드려 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제미나이한테 너는 세계 최고의 사주 전문가야 라는 정체성을 주고 토론을 해보자고 했어요. 논리로 박살내줘야겠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설득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AI가 제 신념을 무너뜨릴 만큼 똑똑하고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만약 사주가 정말 과학이라면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토론 결과 저는 설득됐을까요? 사주가 완전히 똑같은데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김영삼 대통령 사례 말고 더 있더라고요. 삼성의 창업주죠. 이병철 회장과 생년월일시가 같은데 도살장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고요. 주원장이라는 명나라 황제와 양치기 노인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주가 똑같은데 삶은 왜 극과 극인 거냐? 제미나이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니까 제 친구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주팔자에서의 앞에 4글자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연주, 조상과 가문의 기운, 월주, 부모와 형제의 기운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조상은 뿌리고 부모는 줄기고 나는 꽃인 거래요. 또 환경도 중요하대요. 대통령의 사주라고 해도 전쟁터에서 고아로 태어난 아이는 그 에너지를 조폭, 두목이나 용병, 대장으로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 하나, 유전적 발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예술가라면 자식의 사주에 있는 예술적 기질인 식신, 상관이 더 빠르게 꽃피운대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인간의 운명은 4개의 레이어가 겹쳐져서 정해진다는 거죠. 1번 레이어, 조상과 부모의 사주. 2번 레이어, 내 사주. 3번 레이어, 시대적 배경과 환경. 4번 레이어, 유전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이 4개의 레이어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걸까?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명리학자들에게 일란성 쌍둥이는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삶의 큰 흐름은 매우 비슷하지만 결과물은 30분 차이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명리학의 정설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리학에서는 2시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현대 명리학에서는 30분 단위로 사주를 세분화해서 해석하기도 한대요. 미세한 차이가 사주상의 강약을 미묘하게 비틀어 놓는데요. 일랑성 쌍둥이의 경우 30분 내에 나오지 않나? 따로 검색을 해보니까 재앙절개를 할 경우에는 1분에서 3분 차이로 나오고요.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20분 안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미나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기의 선점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그 시간대에 가장 순수한 기운을 먼저 선점하고 다음 아이는 남은 기운을 취한대요. 이를 통해서 형은 주도적, 동생은 수용적 기질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일치하기 때문에 성격이 상반될 수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GPT한테 물어봤어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나온 순서에 따라서 성격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냐? GPT가 말하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정관념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죠.
다시 제미나이한테 이걸 얘기해 주니까 사실은 태어난 순서보다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각자 만나는 친구, 스승, 배우자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건 사주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미나이는 만나는 사람도 사주에 맞아야 잘 풀린다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재물운이 좋게 태어난 쌍둥이가 있어요. 사주상 나무의 기운이 강한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데 한 명은 그랬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에 따라서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무 기운이 강한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삶이 안 풀리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변수 때문이래요. 첫째, 과유불급. 나무의 기운이 필요한데 나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둘째, 복잡한 역학. 배우자가 나무가 있기는 한데 그 나무가 나의 사주와 만나서 나쁜 기운으로 변질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와서 내 사주의 다른 글자와 합쳐졌더니 불이나 쇠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또 나무의 기운이 내 사주의 핵심적인 글자를 부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주가 완전히 똑같아도 조상과 부모의 사주, 시대적 배경과 환경, 유전자,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관계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관계도 단순히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좋다고 해서 막 선택하면 안 되고 그 기운이 너무 많진 않은지 내 사주와 만나서 변질되거나 충돌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 제가 이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배우자든 사업 파트너든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를 선택할 때 최고의 명리학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상대의 사주를 보여줘요. 혹시 내 사주와 만나서 변질되거나 충돌되는 게 없는지 전문가가 그런 거 없다. 그냥 아주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변수가 있죠. 이 사람의 부모와 조상의 사주, 유전적 기질 이런 것들이요. 또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중요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의 사주, 그 사람의 부모와 조상의 사주, 유전적 기질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겠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리학을 맹신한다고 해도 나의 사주 딸랑 하나만 가지고 가면 정확한 운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번엔 왜 사주를 과학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명리학은 영감에 의존하는 점술이 아니고 수천 년간 축적된 인간 삶의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무려 2500년 전부터, 2500년 전이면 기원전이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학문입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년, 월, 일, 시와 그들의 실제 삶을 대조하며 기록해왔고 패턴을 추출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감, 목 기운을 가진 사람이 가을에 태어났더니 대체로 이런 성향을 보이고 이런 삶을 살더라는 데이터를 수천 년간 모아서 정형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답을 듣고 어떤 궁금증이 생기시나요? 2500년 전부터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년월일시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국가 차원에서 기록했다. 사관들이 왕, 귀족, 장군들의 생년월일시와 그들의 삶을 기록했고 2. 당대 지식인들이 주변 인물들의 사주를 놓고 실제 삶과 비교 대조하면서 토론, 그 중에 이건 확실히 맞다 싶은 것만 추려내서 기록으로 남겼고 3. 현대에 와서는 사주 앱의 상담 기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고 있고 4. 명리학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논문으로 남겨놓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명리학이 과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주와 그 삶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되고 기록되어 왔다는 건데 이 모든 기록들이 통합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나? 그럴 리가 없죠. 두 번째, 2500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인의 사주와 삶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아니겠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모와 조상의 사주, 처한 환경, 유전자, 몇 시가 아니고 몇 분에 태어났는지 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사주까지 분석해서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제미나이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우선 이 모든 기록들이 통합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이 점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논쟁거리이자 한계입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때부터는 세계 최고의 명리학자가 좀 겸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중앙 서버나 기관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개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제미나이가 법적 한계 말고도 또 하나의 한계를 말해줬는데요. 명리학에도 학파가 존재했대요. 자평진전, 적천수, 물상론, 맹파명리 이런 여러 갈래의 학파가 있었는데 똑같은 사주 데이터를 보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기록이 통합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250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의 사주와 삶을 기록할 때 해당 개인의 부모와 조상의 사주, 처한 환경, 유전자,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는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주까지 분석해서 기록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숙제이자 고대 기록의 한계입니다. 과거의 기록자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유전자, 환경, 개별적인 가계도 데이터,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이 가진 한계를 쭉쭉 고백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사주를 믿기가 어려워지죠. 통계학이니 과학이니 하는데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라는 점, 완벽한 통계라고 가정하더라도 보통은 내 생년월일시만 가지고 가서 사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반에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미나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사주만 가지고 너한테 상담받는 건 불완전하겠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명리학 전문가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사주만 들고 가서 상담받는 것은 전체 지도의 일부분만 보고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해볼 필요가 없겠다. 결론을 내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너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눈에 앞두고 있어. A라는 선택이 있고 B라는 선택이 있어.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조언, 모든 현실적 조건은 모두 A라는 길을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명리학 관점에서 보면 너는 B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중도의 길을 가겠다고 하길래 말장난하지 말고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미나이의 답은요, A를 선택하되 B를 분석해서 A의 경로를 수정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결국엔 A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는 왜 사주에 빠질까요? 저는 사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나 정치 같은 주제라서 논리가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사주는 미신이야 라는 의견이 정말 논리적이고 수긍이 간다고 하더라도 사주풀이가 내 삶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 그거 단 한 방이면 그 임팩트가 나머지 모든 것에 눈을 감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주에 심취할까요? 사주뿐만 아니라 신점, 타로, 만처,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빠진다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멘탈이 무너진 상황이죠. 보통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을 때 멘탈이 약해집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이런 걸 극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더니 점을 보고 다니더라고요. 걔가 하는 얘기가 참 공감이 됐는데 회사 다닐 때는 자기 삶의 80%는 거의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회사 가고 주말엔 쉬고 비슷한 일 하면서 때 되면 월급 들어오고 그렇게 살 때는 몰랐는데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80% 이상이 된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지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죠. 자연스럽게 운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이해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어떻게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꾸준히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를 8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8가지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채널에 아무 영상이나 막 올리는 것 같지만 이 기둥에 부합하는 주제의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기둥이 약한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재생 목록 전체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결국 선택이 중요한데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자꾸 사주에 의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 활용법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점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코칭 말고 일기도 좋은 선택이죠. 저의 경우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저만의 양식이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엑셀 파일에 이렇게 4칸으로 나눠서 플랫폼이라는 일기를 씁니다. F에는 느낀 것, L에는 배운 것, A에는 적용할 것, T에는 감사한 것들을 적습니다. 플랫에는 반듯한, 평평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하루 동안 느끼고 배우고 감사했던 것들이 흩어져 날아가지 않게 평평하게 잘 다져서 적용하자 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매일 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연말이면 1년치를 다시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내년 계획을 세웁니다. 제미나이가 사주는 정답지가 아니라 참고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운명을 개척해갈 참고서예요. 내가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사주가 아니라 이걸 참고합니다. 여러분들도 철저한 자기 이해를 통해 운명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나는 안 좋은 운명을 타고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어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터득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